네, 저희 그 두 분의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대담을 먼저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 세션을 넣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발표를 두 분 모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신 만큼 바로 좀 궁금한 점이나 짚고 넘어갔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걸 먼저 저희가 받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세션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제유지역 포용사회센터 연구원으로 있는 문현아라고 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이따가 홍정원 선생님 하신 부분은 나중에 좀 물어보려고 하고 조기현 선생님이 영케어러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집단의 여기 설명을 보면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고민하고 왜냐면 여기 또 연령대는 20대 후반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동시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면서 실은 돌봄이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을 다 포괄해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연구나 이런 데서는 한 대상만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저는 통합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맥락이 있는데 지금 조규현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제 노인 돌봄이나 주로 가족이지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제는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미혼모, 미혼부도 이 영케어러에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평상시에 그냥 특별하지 않고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 18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비행 청소년,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 생각이 드는 게 이들이 원인 자체가 집에 돌볼 대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버거워서 집을 나오게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딱 그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돌봄 생애 전체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앞뒤 맥락에서 진행되는 게 같이 포괄이 되면 어떤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전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을 어떤 돌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 지금은 돌보지 않을 수 있지만 왕년에 돌봤었을 수 있고 아니 돌봄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만 존재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살펴보면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돌봄에 대한 무게나 어려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케어러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보통 청소년인데 가족을 돌봐야 되는 상황 영국 같은 경우는 만 17세 이렇게 정해놨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영케어러 인터뷰를 봤더니 35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영케어러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돌봤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생애 이행기에 있는 어떤 진로를 찾지 못했거나 직업적으로 뭔가 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보통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인구 집단으로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걸 가시화시키는 과정에서 연령이 이제 정확히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어쨌든 하나 이슈하고 어떤 내용을 만드는 일이고 한 몇 년 후에 영케어러가 실제 국가 단위에서 얘기가 될 때 그 이슈의 경로 의존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운동 전략으로서 사실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영케어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랑 연관이 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돌봄이라는 걸 너무 협소하게 볼 필요는 없다. 조금 오이겐이라는 치매 연구원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 하는데 치매와 히키코모리 청년은 같은 불안과 돌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내가 능수능란하게 사회와 연결되고 관계망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을 단절되는 것. 그래서 그 사회적인 어떤 연결망이 돼주는 사람으로서 돌봄 이런 것들 넓은 의미의 돌봄이라면
얼마든지 비행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의존, 우리가 너무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하면서 어떤 안타깝게 아픈 사람은 참 돌봄에 대해서 쉽게 상상이 가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픈 사람들, 자살, 돌봄, 뭐 의존, 중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봄용어로 쉽게 또 생각을 안 하는데 저도 그렇게 외연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얼마든지 그리고 어쨌든 인구 범주로서 아이, 장애인, 노인을 벗어나서 모두의 돌봄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따로따로 얘기되던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접점들을 만들어가느냐 접점과 차이점을 가져가는 저도 계속 관심사고 그럼 이제 제가 보통 이 영케어러가 보통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인터뷰로 한단 말이죠. 자신의 모든 걸 다 자기도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제 책에서 유사성이 있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발견이 돼서 저도 점점 확대해 나가서 보편적으로 돌봄이라는 것을 어떻게 뭔가 담론이라고까지 그렇지만 또 서사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저도 그 접점들을 계속 만들고 외연을 확장하고 좀 더 신중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해도 돼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 들어보니까 저는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그 비행 청소년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돌봄의 감수성이 굉장히 부재한 사회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 그거는 좀 관계 맺기의 문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관계 맺는 경험을 이제 잘 못하게 돼버린 사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라는 건 없죠.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충분하게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봄받고 미움받고 그런 관계 맺기의 과정들이 좀 있는 것이 비행 청소년이 되든 비행 청소년이 안 되든 히키코모리는 약간 좀 극단에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 맺기의 문제라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확장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잠깐만 한마디만 더 맞추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제 비혼화와 고령화가 만나면서 혼자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시화할 때 형제들이 있는 사람이랑 차이점이 뭐냐? 형제들이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서로 갈등하고 분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만 최소한의 미움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한다. 근데 아까 제가 부양 얘기를 띄워놨지만은 의존할 사람 없어, 정보 교류할 사람 없어, 지원도 못 받아, 이런 단절의 상황이 돌봄 위기에 발생하는데 혼자 돌보는 상황에서는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고립감이 심했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 형제니까 아버지를 혼자 돌봐야 되니까 그런 최소한의 이 문제를 가지고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방식의 고통, 뭐가 더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문 진료하기 전에 또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의 사업들도 많이 참여도 하고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성장하죠. 크겠죠. 뭘 먹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거지만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이제 상호관계 속에서 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도 있고 사실은 나쁜 영향도 많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부재해지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관계마저도 구매할 수 있는 그게 학원일 수도 있고 사교육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참 이제 사회적 돌봄이라는 돌봄이라고만 붙이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요양보호사라든가 그런 사회적인 제도 속의 돌봄이 많이 떠오르는데 좀 그거를 무슨 돌봄 포기, 돌봄 실패, 무슨 돌봄 등등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뭐 질문이나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같이 얘기를 하다가 또 저희 얘기도 더 하고. 네. 있으시면 손 들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각거리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약간 제가 드리는 질문은 좀 기술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그 홍종원 선생님께 저는 한국에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되게 놀랐고요.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인데 그냥 안 하시는 것인지 약간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다른 의사분들이 안 한다면 그 이유는 뭘지 이게 정말 수익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라서 그런 건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조 작가님께는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런 고립감을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미국에서 그 온라인 치매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망을 제공해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서포트를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 놓여있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말 치매 노인분을 돌보는 상황에서 그런 온라인 서비스가 도움이 될지가 일단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는 카톡으로 다른 엄마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보다 훨씬 도움이 됐는데 그러한 커뮤니티가 치매 노인이나 혹은 다른 노인이나 알코올 중독 있으신 분을 돌보는 분들한테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형태가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먼저 제가 먼저 그 방문진료 기술적인 그 질문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방문진료가 우리나라에는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랄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좀 막아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의견인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의료 자원은 적잖아요. 의료 자원은 적고 한정된 의료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의료인이 부족하고 자원도 사람만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문 진료 했다가는 지금 하루에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생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의료 산업이라고 해보면 하루에 100명, 200명, 300명을 이게 환자 의사가 만나는 게 하나의 이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 같은 거예요. 그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의료라는 게 산업화되는 거니까 방문 진료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비효율이고 쓸모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표면적인 이유는 좀 의료인의 안전, 환자의 안전 그리고랑 그 의사가 사기를 칠 수도 있다, 불법 의료 유인 행위 등등으로 해서 좀 불법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보니까 방문 간호로 좀 활성화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가 좀 더 부족하고 그래서 방문 간호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식이고 의사의 방문보다는 의사는 굉장히 그 가장 위에서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그 더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는지 방문 간호가 우리나라의 방문 의료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이제 하게 되긴 가까운 예로 일본을 보면 일본이 방문 진료를 제도화해서 저희 같은 왕진 의원이 많고 일상화돼 있어요. 왕진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그게 좀 활성화를 했죠. 그래서 제도가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2016년인가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쯤 해서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이 됐는데 처음으로 방문진료 얘기가 조금 저희가 작년 2019년에 시작했던 장애인 건강주치의라는 제도가 생겨요. 2018년에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놀라운 제도인데 그 장애인 분들이 접근권이 어렵고 그런 게 있다 해서 그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에요. 여기서 아무 장애인 안 돼요. 유형 무관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 진료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어라라고 이제 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2018년에 생겨서 그게 생기고 그래서 방문 진료를 저희가 처음에 그걸로 했고 2019년 12월 27일에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겨요. 아무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 KBS의 아침 방송에서 저희 취재 온 적도 있어요. 아, 그 제도를 어떤 PD님이 알리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348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제도인데 그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불편 노인에게 왕진을 해라. 수가 보험 그러니까 제도 안에 딱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엄청 늦죠.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그래도 좀 한 2000년대 초반에 개호보험 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도화가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오히려 방문 의료 그러니까 왕진이란 표현은 좀 다르게 쓰여요. 방문 진료 그래서 그런 제도 필요하니까 사회에 필요하니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화가 됐다 그렇게 하게 됐고 제도화가 됐는데 그 장애인 건강 주치 우리나라 주치제도 없잖아요.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 그 정책 이름이 굉장히 놀라운 이름까지 붙었는데 그것도 많이 싸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용자도 그 대상자도 사용하시는 분도 장애인 분들도 의사도 외면한 제도가 됐죠. 그 2년 만에. 왜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좀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고 그거는 뭐 시행착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수가는 좀 그러니까 수가가 저는 꽤 낮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진료에. 근데 이제 효율성을 생각하면 아주 떨어져요.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의사들이 익숙한 게 있잖아요. 외래 진료라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왕진 제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진 않았고 좀 갈 길이 좀 멀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분명 있고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의료인 입장에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 좀 제도적 번거로움의 문제 등등이 있고 이용자도 좀 아직은 홍보가 안 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말하면 그렇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대다음에 이어서 할 얘기 중에 하나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지금 왕진이란 제도가 이제 막 2년 사이에 막 생겼는데 그 법도 개정이 됐어요. 거동 불편자에게 진료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의료법 이런 걸 보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빠르게 뛰어넘고 이제 비대면 의료로 이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다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비대면 의료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전화 처방료가 신설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급에서 전화 처방을 많이 했어요. 대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비대면 광의의 의미의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건 굉장히 빠른 거죠 이제 제도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저는 이거를 선악의 문제도 당연히 아니에요. 왕진하면 의사가 착하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좀 잘 앞으로 방향해서 아까 경로 의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일본의 제가 왕진하는 의료기관 가서 왕진도 따라 가보고 얘기를 좀 많이 어떤 연구자는 그 일본의 20년 경험을 보니 왕진은 너무 비싼 의료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 편익 같은 거는 그런 연구가 지금 아직은 잘 안 되어 있고 아마 그게 비용 편익이 있다고 나오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제 답변은 안 된 거지. 네. 제가 답변 듣다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양육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어떤 정보들을 교환하나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산부인과 동기 모임이었기 때문에 조금 먼저 낳은 엄마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 제가 열이 나면 왜 열이 나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로 막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뭘 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밤중에 혼자 깨어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때나 카톡을 해도 다 펼쳐지기 때문에 다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육아 우울증도 되게 많이 적겠다. 저는 그런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혜택이지만 그게 있으면 참 도움이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돌봄, 특히 코로나 시대 이럴 때는 다른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도움이 될까? 근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 실체가 있는 커뮤니티 이렇게 막 만들진 않았지만
영케어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느슨한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그 정보나 혹은 뭐 내가 겪는 고통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뭐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뭐 이렇게 응급실 뭐 중간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병원에 막 세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연락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서로 한두 번 겪은 일도 아니고 어떻게 신청했냐 그래 지금 뭐 그러면 뭐 의사가 뭐 경과 보고 얘기해주겠구나 뭐 힘들면 얘기해라 전화해라 그냥 뭔가 이게 말 안 해도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뭔가 그런 종류의 뭔가 유머 그런 상황에서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유머들도 막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심적인 위안도 되고 실질적인 도움 이런 거 찾아봤냐 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만나면서. 치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치매의 경우도 사실 제가 조금 그런 상황에서 좀 유의미했던 게 그 또 할머니 돌보는 분이 그 계속 할머니 기억력 테스트를 가족들이 맨날 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느 순간에 죽고 싶다는 말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치매고 기억을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확인시켜 주니까. 근데 가족들은 그게 좋은 훈련이고 계속 그렇게 괴롭혀줘야 치매가 덜 악화될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제 기억력 테스트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기억력 테스트 함부로 하는 거 말고 그냥 뭘 느끼고 있는지를 집중하고 그리고 기억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큰 아쉬움 느끼지 말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느껴라. 그게 지금의 최선이고 또 새로운 감흥이 분명히 열릴 거다. 그게 너무 모든 게 아쉽고 슬프고 이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가족들한테 기억력 테스트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이제 죽겠다는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노래자랑 또 보고 그러니까 뭔가 흥나고 싶을 때 오히려 뭐 이렇게 흥나는 걸 보여달라고 이렇게 에너지가 차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얘기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서로 나누다가 생긴 인사이트인데 할머니가 반려동물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분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는데요 돌봄하면서.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인간의 언어 합리적이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뚜렷해야 되고 이런 걸 벗어나서 그 몸짓 그 자체 그냥 그 존재 그 자체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가 인간은 의존이 당연하지 않다고 익히 배워왔는데 의존할 수 있다는 그 당연성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왜 강아지가 휴지 다 뜯어놓으면 뭐 그렇게 뭐 화 안 내고 그냥 치우잖아. 근데 왜 할머니가 뭐 이렇게 그릇 깨고 이거에 대해서 왜 다 뭐 이렇게 화내고 그래? 약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이렇게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좀 치매 자체도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이어서 또 뭐 질문이나 뭐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예. 저는 다른 분들 질문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대면 제가 이제 어떤 과학자와 어떤 의사가 있는 가면 안 됐던 곳 과학에서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가가지고 약간 수모를 당한 경험을 막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는 하도 이제 과학이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줄지 혹은 질병의 극복이 네가 겪는 그 돌봄이라는 불행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근데 돌봄이 어떤 성찰을 할 수 있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돌봄 그 자체의 의미가 뭐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사실은 그 과학 발전되면 다 끝나 약간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통인 거 말했지만 제가 일종의 폐기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대면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사실 이제 비대면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비대면 의료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 자체도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제 그 과학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진료 몇 마디 해주는 것이 진료 3분 얘기하려고 병원 안 오는 것보다 3분은 그냥 화상통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약한 상력, 돌봄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상상이 안 되는 영역.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다가 딱 뭔가 그런 의료나 과학이 어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돌봄이나 대면을 얼마나 평가절하하는지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 수모를 많이 위로받았던.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했지만 돌이켜 보면 한 번도 이렇게 돌보는 이의 중요성을 느끼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의사라는 사람들은 흔히 이제 뭐 돌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워낙 의료 기술과 치료 약 이런 치료제 이거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워낙 잘 아니까 간과하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쎄요, 자기가 보는 안에서 자기가 보는 거라 아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런 식의 돌봄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적인 게 굉장히 좀 변두리라고 이제 여겨지는 느낌으로 사적이고 하찮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어떨 때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포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또 그들의 역할이니라는 생각을 또 애써 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기술의 진보라는 게 너무 빨라서 그게 미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늦어서 워낙 제가 이건 개인 차이뿐만 아니라 약간 개인 차도 있죠. 네.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생각하는 동안 돌봄 노동, 이를테면 의료는 효율화됐고 이미 일종의 의사의 몸짓, 어떤 효율적인 몸짓, 일종의 의료의 테일러주의화가 됐단 말이죠. 근데 돌봄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를 근대적 노동으로 표준화해야 된다. 근데 사실 어떻게 사람이랑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듣고 며칠 전에 국회 토론에 돌봄 문제를 다루는 걸 봐서 들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그렇다면 대면을 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진짜 가부장적 전근대성이라고 이렇게 진짜 치부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근대화되지 못한 어떤 노동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럼 이를테면 돌봄 노동의 테일러주의화를 성공한다면 진짜 돌봄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는가? 약간 이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나 혹은 하찮은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조금 우리가 어떤 효율성 중심의 사고 혹은 어떤 관리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답은 없지만 저는 근데 좀 들으면서 이게 가장 확실한 처방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아까 사실 생각드는 건강 관리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건강은 이제 관리될 수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 방금 해주신 돌봄의 제도화나 이런 거 포함해서 거기까지 간다면, 사실은 건강하다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되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고민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건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준화된 틀 안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협소해요. 피 검사 결과, 무슨 MRI 결과 등등.
요즘 신체 습관 사실은 거기서 이제 또 많이 하는 것이 또 정신의학의 또 눈부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내긴 하지만 협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 그러니까 돌봄의 그런 규격화, 표준화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돌봄이 가진 그런 대면의 복잡 다단함과 좀 부정적인 의미의 비효율성과 하지만 좀 본질에 가까울 수 있는 관계라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가느냐, 그 제도화 포함 그게 이제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봄의 그 제도화가 좋은 성과를 거뒀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실은 저번에 노인 그 요양보호사분들의 여러 처우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너무 처참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바꿔야 되고 그 두 가지 그 과제는 다 있는 거. 조금 이제 약간 한발 물러서서 얘기하면 과제는 다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둘이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됐어요. 사석에서. 들을만 하신가요? 저희가 근데 너무 이제 비대면이나 혹은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삶의 돌봄에 주는 장점 같은 거는 분명히 있음에도 강조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그 치매 돌봄 로봇 같은 것도 좀 집중해서 보셔가지고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로봇 돌봄을 해요 요새.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그게 막 TV 같은 데서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막 일본의 그런 돌봄 로봇 같은 거 막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본 적 있는 것 같고 대단하죠. 근데 이제 필요하고 근데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치매라는 질병 저도 이렇게 치매 아주 그 의학적인 그런 전문가라고 하긴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제 치매 인지가 나빠지는 것에는 분명히 이렇게 관계 단절에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구와도 대화를 안 하면 사실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저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노인이 되면 이가 많이 이제 상하니까 그냥 유동식도 많이 먹게 되고 하면 사실 그게 이제 그 뇌에 작동하는 영향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인지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가장 쉬운 건 대화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그거를 대체해 준다면 굉장히 좋죠. 대화도 해주고 그리고 로봇은 또 CCTV 같은 게 달렸겠죠? 감시도 하고 참 좋죠. 참 좋지만 그게 조금 좋은 조력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개발은 하겠지만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돌봄 로봇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그런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것을 한국에서도 그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했던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제가 약간 좀 한발 물러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정답이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돌봄 로봇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의 한 면으로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품으로서 구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본 사례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저기 시골 지역에서 그런 걸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가 아마 구매를 해서 하겠죠. 그래서 시도해볼 만한 거긴 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포용 사회를 정말 우리가 만든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철학적인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매해서 이렇게 그 뭐 가족한테 놓겠죠. 그런 죄책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 멀리 있는 부모님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게 유토피아적 미래일까?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니겠지만 사실 저는 그 로봇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그 요양원에 공급이 되고 정말 근데 그 로봇이 거기는 뭐 해주는 로봇은 아니고 약간 물개처럼 생겼어요. 흰 털이 달리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그런 로봇이 가끔 소리가 나오고 이 정도 수준인데도 굉장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애를 돌봐보니까 1시간이라도 어쨌든 내가 조금 쉴 수 있으면 안심하고 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큰 휴식이 되더라고요. 노인 돌봄에 있어서도 만약에 저분이 저 물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여유를 나한테 벌어주는 정도의 보조라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게 사실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도 좀 전 사회가 다 대체할 수 없다. 그냥 합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또 대체할 수 있다고 믿더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또 그렇죠. 개발을 못하게 치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제가 아버지를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간 이유가 제가 외출할 때마다 사고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외출할 때 뭐에 기댔느냐. 일단은 베이비캠 CCTV를 달아놨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는 지점, 불 혹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 혹은 뭐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것, 뭐 일 나가야 되는데 연장 어딨냐 한다던가 리모컨 어떻게 하냐. 요즘에 셋톱박스 막 이렇게 막 켜야 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막 A4용지를 다 여기 아직 갈 때쯤엔 진짜 막 방에 막 여기저기 막 다 그렇게 붙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화, 그 다음에 벽에 약봉지를 벽에 일자로 쭉 붙여놨어요. 그 아래서부터 떼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CCTV를 보고 아빠 약 먹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물질화되는 게 치매 로봇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전화로 상호 소통하는 거, 약 먹을 시간을 제때 알려주는 거, 혹은 어떤 반복되는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그걸 뭐가 혼자 있을 때 하지 말라고 제지해 주는 거, 약간 좀 이런 뉘앙스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TV 못 틀면 대신 틀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화하는 동료가 이제 치매 로봇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극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치매 로봇이 노래를 불러주는 로봇인 거예요. 듣고 싶은 노래를 들려주는 로봇인데 그런 자극? 그런 내가 내 감각을 활용하는 것. 저도 코로나 전에는 아버지를 자극을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막 해요. 그냥 이제 막 같이 가요 마트를. 그럼 아빠 비누 그냥 하나 아무거나 집어서 사줘도 되는데 같이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봐요. 이 비누 냄새 어때요? 이거 좀 나 역한 것 같은데 아빠 이거 쓰지 마요. 이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내 오감을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 그런 것이 뭐 기본권이든 복이든 뭐든 하여튼 계속 뭔가 내가 사회와 연결되고 외부로 계속 뭔가 내 감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치매 로봇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같이 진짜 조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 가족이 따로 살고 이렇게 드나들고 방문 의사가 계속 왔다 갔다 체크해주고 치매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장기요양원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사처럼 활동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상은 충분히 사회적인 돌봄으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체계를 좀 분명히 좀 거시적인 차원, 국가 차원에서 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부터 노동자에 대한 처우부터 돌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고 그런 부분에서 뭐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이 있냐 없냐 뭐 좋다 나쁘다 뭐 유용하냐 뭐 이런 뭐 얼마냐 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 돌봄에 대한 그 다시 한번 저는 저대로 그 아마 그 육아에 대한 경험 그 육아만큼 또 정말 돌봄의 끝판왕은 또 없죠. 네,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돌봄의 경험들이 다 있고 저도 물론 뭐 저의 가족과 관련된 그런 게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의료인으로서 좀 돌봄을 마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잘 퍼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전히 지금의 수준은 굉장히 낮게 하찮고 그래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좀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로 의존성에 대한 그런 걸 잘 영케어러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 그 영케어러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 또 저희가 제가 발표 드리면서 했던 게 그러니까 그 뭐 한 달 뒤에 아플 거라는 예측하기 어렵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사고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화가 돼서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오는 건 또 어떤 면에서 예측이 가능한데 사고에서 정말 돌봄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이제 사회가 그게 사회 진보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그 덕에 뭐 돌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했더니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두 분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한편으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거시경제학자들이나 이 돈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훈훈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와닿지 않는 공허함과 그다음에 그들의 반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틀을 짜야 되는지가 이제 막막할 때 제가 플로우에 있는 장점으로 두 분께 구상하고 있는 반격의 논리나 틀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새 말하다 까먹었는데 네 일단 그것만 먼저 듣고 있으면 또 생각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생각났습니다. 약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처음에 그 조기현 선생님이 표를 표시하시면서 민우에서 발표했을 때도 나왔지만 여성들이 돌봄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성별로 보면 여성이 아닌 쪽이 계시는 분 같은데 돌봄 얘기를 지금 상당히 하고 계신 맥락에서 주변에서 이 한국 사회의 남성성, 가부장성, 부계 중심성 속에서 이 돌봄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또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속해 있는 남성들이라는 젠더와 더불어 이 얘기를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을지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굉장히 그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먼저. 이를테면 저는 그냥 실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뭔가 그 고용 문제, 돌봄과 돌봄 기반 고용 안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관심 안 가는 말을 굳이 하는 것도 일하는 남성들이 돌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건 혹은 어떤 결심을 할 때건 남성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죠. 어쨌든 그 유리천장의 문제로
돌봄이라는 건 결국 가족 간에 정하다 보면 비정규직인 사람, 그리고 여성인 사람, 가까운 사람, 이것도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 요소들을 그런 조금 우리가 일상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사회적 힘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돌봄기관의 고용한 전망 같은 걸 생각했었고 강제로 돌봄휴가 남자만 쓰면 1세트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실천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계속 다른 남성 돌봄자들 발굴해서 뭔가 보여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난 남성 돌봄자들 분명히 돌봄 경험이 굉장히 내가 이제 돌봄을 한다는 게 내가 이 집안의 통치자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자기화한 남성성의 해결을 더 강화한 분들도 계세요. 계속 뭔가 이게 그런 젠더 이분법적인 코드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스토리들, 서사들을 계속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신경 쓰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질문,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거시경제학 혹은 인구학적인 계산 안에서 이런 소리 해봐야 저도 사실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게 사실 뭐 스웨덴 뭐 이런 스웨덴 지금 사례 봐도 아무리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것도 막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스웨덴도 어쨌든 그 국력, 건강이라는 국력을 가지고 건강한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기반해서 복지국가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장애인들을 일부 못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방해가 돼. 우생학. 네, 좀 우상학적인 관점으로 사실 흑역사가 있다고 하죠. 네. 사실은 건강한 진짜 국력이 되는 건강함을 유지해서 복지국가를 만든 거니까 저도 이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 텐데 또 하나는 그거죠. 이를테면 생산성이 없는 것에 대한 생산성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과제가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관념을 어떻게 타파하고 새로운 뭔가 사회를 상상할 거냐 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개를 긴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왕복하면서 사실은 막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질문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고민이 많이 해보고 답이 평생 찾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답변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조기현 작가님이 좀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뭐 비슷하게 동의하고 그냥 개인적인 답변 먼저 그냥 한 가지 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제가 설득할 생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전혀 저한테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제 일을 저는 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저의 이제 외면하는 방식으로 네. 제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게 그 개인적인 거면서 실제로 저의 실천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문을 하면서 일단 내가 보고 느끼고 해봐야겠다. 현실을 좀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방문 의료를 얘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과거에도 그랬었고 뭐 책에서 찾기보다는 뭐 제 나름대로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그게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이게 정말 좀 뭔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는 자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이 생태적인 문제에 그냥 환경 문제 등등 그런 생태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던져지는 시기에 비로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되는 것도 좀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리고 또 본심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 정말 바뀌어야 된다. 뭐 돈으로 뭐 계산하고 이런 방식의 사회를 우리가 정말 넘어서야 된다. 그 사람들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생존과 존엄과 뭐 제가 뭐 인류의 생존을 생각하고 이런 거 전혀 없지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생이 지옥이 된 것만 같은 우리의 사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는 뭐 그런 설득이 아니라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아닌가? 뭐 이제 국제 이주의 현상만 봐도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예. 환경의 피해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뭔가 다다랐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 이제 좀 젠더의 부분에서는 그게 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성이고 어쨌든 그 많은 그 돌봄 노동자분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도 저 개인으로서의 또 많이 깨지고 배워야 될 숙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남성 여성 돌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한테 돌봄이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바꿔 가야 될 이제 관념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 가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여성적이거나 남성적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성한테만 주어져야 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저로서도 이제 그게 숙제처럼 다가오네요. 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고요. 예, 일단은 네 여기까지. 내가 예, 말씀하세요. 기회를 뺏으면 안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인류학과에서 성인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석사과정생 이시원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두기현 선생님의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강연이 있다길래 찾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도 공부가 많이 됐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가족과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족이, 전혀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닌 무언가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마을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사회를 상상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두 분 특히 조기현 작가님 발표할 때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게 그래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가족 관계라는 게 여전히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그거는 단지 뭔가 어떤 전근대적인 돌봄 방식이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과 사람,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는 가장 긴밀하게 깊게 연결하는 것이 가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가장 밀착된 관계에 대해서 상상할 때 가족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가족과 사회를 그렇게 단절된 것으로 사회가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돌봄을 제공해 왔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사유해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근데 펜으로 막 이렇게 받아 적어서 들려고 했는데 펜이 사라져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를테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제가 아까 뭐 발표 중에 생략하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 중심이나 법적인 이제 가족이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니 가족 구성권이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단순히 가족 형태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기존에 가족이 해왔던 가장 중요한 역할 어떤 돌봄이나 안전에 일이 생겨버리면 딱 모여가지고 협력하고
했던 그 체계 자체는 어떻게 회복할 거냐, 우리가 단순히 가족 다양성을 넘어서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쓰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누가 먼저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떠올렸던 맥락은 뭐였냐면, 제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족 사회 이분법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족적인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사회라는 고정된 어떤 실체를 보지 않고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연대나 혹은 어떤 한 공동체 유지되는 방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하나의 속성으로 보면, 단순히 실체를 넘어서 하나의 속성으로 보면, 그 속성이 어떻게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회화될지, 그것이 그 속성이 친밀감에 기반한 것인지. 이를테면 제가 전화 받고 달려가는 것도 가족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해서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부모님은 내가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달려가게 하는 동기를 만드는, 가족이라는 어떤 혈연이라는 상상적인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압박이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떨어져 지는 가족도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여러 가지 제도적 구석이 있죠. 입원을 하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하고, 일촌 동의가 필요하고, 뭐 어떤 수술 동의도 이제 보호자 가족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그런 일종의 법적인 제도적인 가족을 인준하는 방식을 다양하고 다르게 재편하면서, 동시에 가족적인 것이라고 하나의 가족을 우리가 속성으로 봐버리면 그걸 사회 구성하는 어떤 요소로 보지, 단순히 사회는 이만하고 가족은 이래. 그래서 가족도 하나의, 제가 책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가족도 하나의 사회다. 두 사람이 모이면 사실 사회적 감수성도 필요하고 사회로서 기능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족 사회 이분법을 보면 가족 안에 우리가 더 캐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좀 막 고민하다가 뺐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죠. 그래서 혹시 다른 분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문현 선생님 그 말씀에, 그러니까 딱 생태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 세계 체제론이 아닌 세계 생태론 얘기가 책이 많이 번역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인간의 노동력이 싼 이유는 돌봄이 싸기 때문이고, 돌봄이 싼 이유는 식량이 싸기 때문이고, 결국에 우리가 자연을 약탈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구조의 억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막 이렇게 기본 논지를 이제 어디 그냥 서평 같은 거를 읽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거시경제를 재구성하는 방식, 경제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 질문을 좀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답변을 드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오늘 또 그 말씀 많이 하셨던 쌤 중에도 혹시 뭐 저희 같이 얘기 나눴는데 있으면 제가 억지로는 아니지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 하셔도 되고. 네. 만약 그러시면 제가 하나 예.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조금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연사분 모두 발표 자료, 이제 대면, 관계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제 뭐 조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제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뭐 돌봄 품앗이, 뭐 생활 동반자법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리고 홍철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기존에 사전 회의할 때 왕진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왕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상호작용을 하는 어떠한 그런 돌봄의 일면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의사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되게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돌봄 측면에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두 분께서 만약에 커뮤니티 케어를 그려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걸 마지막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이 세미나를 마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그 혹시 좀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분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 네, 하시죠. 네, 그 좋은 지점을 또 한번 또 짚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러니까 오늘 뭐 얘기를 많이 못 드린 것 중에 뭐 방문 진료를 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은 뭐 제가 갑자기 분들면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혹시 뭐 못 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는 저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누군가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보건소일 수도 있고 복지관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이냐? 그런 관계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하는 방식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센터를 만들고 막 조사하고 막 통계 분석해서 이 지역에 뭐 취약계층 몇 명을 몇 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센터 만들고 뭐 중간 지원 조직 만들고 해서 뭐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방법인데 저는 진짜 그 원론적으로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시작해서 어떤 한 사람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진료는 제가 딱 그 사람한테 만나서 뭐 약 처방전 주고 그게 아니라 일단은 복지관에서 이래저래해서 뭐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의뢰서가 오고 그럼 전화 통화하고 그분이 어떠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고 그럼 제가 또 대화가 안 되면 그 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랑 또 통화를 하고 뭐 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언제 시간이 되니까 혹시 그때 보호자님 계세요? 하면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전체인 거죠. 저는 그 중에 저의 이제 작은 일부분을 하는 거고 제가 그런 게 속해 있고 그런 게 작동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뭐 무슨 막 대단한 무슨 막 체계가 탁탁탁탁 막 돌아가고 뭐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좋은 거죠. 이제 뭐 자꾸 일본 얘기 몇 번 되지만 일본은 그 체계들을 잘 갖췄더라고요.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 간병살인도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체계들을 잘 갖췄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첫발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렇게 정말 그 누군가 뭐 아픈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 과정에 집중하는 일 그런 게 이제 집중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뭐 공무원하고 이런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그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 근데 그분은 또 그분대로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그거 맞춰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집중하는 일 뭐 그렇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마무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 둘이 얘기할 때는 사실 이렇게 뭔가 실천적인 부분 둘 다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실천적인 부분에 얘기 많이 하지만 훈련은 굉장히 뭔가 그런 거시경제적인 혹은 건강관리의 어떤 통치적인 부분 뭔가 공무원들의 태도 뭐 이런 걸 계속 뭔가 의식하면서 신경 쓰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는 뭔가 완전히 표백된 사람으로 자료가 남으니까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제가 더 이렇게 안 그러면 시간이 짧은데 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그래서 이런 방문 의료에 대한 어쨌든 뭐 이렇게 데이터화 또 어쨌든 지금 시도하고 계시고 아주 어쨌든 그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한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단 그냥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사회참여 그 도표에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도표에 있는데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아픈 몸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아프면 저 맨날 겪는 건데 그리고 이런 거 한 개를 썼다가 사람들이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쓸모없다는 걸 증명해야지 뭘 받을 수 있잖아요. 완전한 무쓸모.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짐밖에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사회 참여가 있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거든요. 이게 우리가 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권위가 부여했는데 아버지는 저는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손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커뮤니티가 사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여전히 그런 걸 받으려면 쓸모없음을 인정해야 되고 저는 막 그런 너무 유토피아적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빚지는 걸 싫어해요.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뭔가 이렇게 돌봄을 잘 받으면 좋겠는데 빚지고 돌봄 받고 싫어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집에 오면 아버님 요양보호사를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는 갈 수 있는데 요양 등급이 요양보호사 오지 못합니다. 근데 왠지 내가 이 사람한테 빚지는 느낌이 싫어서 그 요양보호사한테 뭐 차 한잔 그냥 뭐 물 마시라고 그러고 자기가 요양보호사 할 일 할 것 같은 거예요. 난 이런 관계도 사실 가능해요. 왜냐면 아버지가 한동안 요양병원에 가서 전화 받았던 게 뭐냐면 계속 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갔더니 중국동포 그 청소하시는 노동자분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편하대. 근데 아버지는 그게 자기의 존재 의미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커뮤니티가 이런 걸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집중, 그 사람이 하는 습관, 자신의 보람을 느끼는 방식,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스포츠계는 빨리 은퇴하니까 직업 전환 진짜 잘 시켜주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전환시켜주는 그 중간다리. 제가 그래서 그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생애의 정의로운 전환이 있어야 된다. 뭐 이게 단순히 환경 그린뉴딜 얘기할 때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가 어떻게 하면 대면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옮길 수 있는지를 좀 그런 틈을 제공하는 세미나였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여기에서 이제 2020년 하반기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돌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발표와 재미난 대담을 진행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